지금 하도 이제 급하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2000년대 초에 그 닷컴 버블하고 좀 지금 상황을 자꾸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벌써 뭐 저 코스피 한 2000대 후반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셨을 때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비슷한 점도 있을 테고 완전 다르다 이런 점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94년에 증권사를 들어왔는데 그때 기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침에 주문을 넣으면 코스닥에 새로운 기술, 사이버텍 홀딩스, 장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문이 장 끝날 때나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주문 수량에 비해서 우리 증권사 갖고 있는 시스템이 부하가 걸렸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최근에 나왔었죠. 연초에 우리가 장 개장하는 날, 그날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가 장 개장 시간으로 다 뒤덮였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딱 장이 오픈하자마자 증권사 대형사들이 다운돼 버렸죠. 주문이 몰려가지고. 그날 4조 넘게 무슨 그렇죠. 매수한 날이죠. 그런 게 좀 비슷한 그게 있죠. 그런 부분은 비슷한 거. 두 번째 비슷한 걸로 찾자면 결국 아까 장미디어, 사이버텍 홀딩스 미래를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금융그룹의 대표적인 M에셋 그 당시에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나 여러 가지 다 뭐였죠?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그런 기업으로 돈을 벌어서 어떤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죠. 삼성전자랑 이런 것들로 비슷하죠, 그것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연단해서 신기술이 되었었고 그런 건 비슷한데 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 뭐가 다르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금융의 힘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실물 경제에 비해서 금융이 어쩌면 그 이후에 금융은 정말 폭발적으로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보셔야 되는 게 멀리 찾을 게 없어요. 실물 경제는 인플레는 무슨 말입니까? 거의 실물제는 공황 상태예요. 바닥 수준이죠. 공황 상태. 그냥 일자리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소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금융 사이드 쪽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죠. 이게 뭘까?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때. 금융이 좀만 흔들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여러 산업들이 지배를 하니까 실물 경제가 힘 버텨주는 경제였다면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격에 의해서 버티는 경제로 변한 거예요. 금융위기 때 한번 이게 무너졌었는데 무너졌을 때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다시 연준의 중앙은행이 독성 자산을 다 받아줘가지고 다시 살려놨어요. 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거의 끝은 제가 규명할 건 아니고 경제학자나 그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슷한 어느 거나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라임이 좀 비슷한데 비슷한 라임이 좀 있죠. 하지만 동일한 역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현 상황은 어쩌면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 새로운 경제 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우리가 대공황의 위기에서 케인즈 경제학이 탄생하고 소위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에서 결국 통화주의자, 자유주의 경제학이 탄생했고 그게 한 30년 끌어왔던 거죠. 1980년서부터 2009년까지. 결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이런 문화로 갔더니 이게 빵 터졌던 게 지난 금융위기였고 다시 뭔가 작동을 되고 있는데 아직 뭔가 균형을 못 찾았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시점에서 소위 통화정책은 굉장히 한계가 온 것 같고요. 재정정책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이런 상황과 오히려 비슷한 것 같아요. 2000년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1960년대, 60년, 한 70년이 소련과 미국이 소위 콜드워, 냉전체제 속에서 서로 기술 경쟁을 하거든요. 소련의 달나라의 위성을 먼저 보면. 요번에 백신 이름도 스투프니크인가 그렇더라고요. 소련이. 그리고 그런 기술 경쟁을 할 때 냉장고도 생기고 TV도 생기고 군사기술에서 출발한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의 생활용품들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전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상하게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거든요. 인터넷이 그런 거니까. 다 그런 거죠. 다 군사기술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중국과 미국이 어떤 그런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과거는 총칼을 들고 싸웠다면 지금은 여러 다른 형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 나오고 있고 그게 뭐냐면 60년대, 70년에 그 뒤에 뭐가 왔죠? 큰 흐름에서 보면 인플레가 왔던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보다 4, 5년 뒤, 6년 뒤에 이 풀린 유동성이 다들 이 풀린 돈이 안 도니까 인플레가 안 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통화 유통수도가 계속 떨어졌고 통화 정책으로 돈을 발행하면 직접 돈을 안 나눠주니까 그 돈을 연준 리저브에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돈이 안 도니까 인플레가 안 났던 거예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인플레가 안 났던 거예요. 근데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태그네이션적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생기고 있냐? 돈이 너무 팔렸으니까 그래 비트코인이라도 사자. 농산물이라도 사자. 석유라도 살까? 구리를 살까? 니켈을 살까? 뭘 살까? 그럼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걸 결합해서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죠. 경제는 별로인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다른 문제를 뭘 가져오는 거냐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업이익의 함수인데 이익에는 결국 우리가 작년 2020년에 기업이익을 잘 뒤져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옵니다. 실적을 딱 까보면 매출은 줄었어요. 많이 못 판 거죠. 모든 분야가 그래요. 근데 순이익을 봤더니 엄청 좋아졌어요. 뭐죠?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죠. 현관비가 줄고. 뭐 우리들 일단 회식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출장도 안 가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제약회사는 영업사원을 안 돌렸는데도 매출 감소폭이 8% 이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이익이 들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네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익이 크게 안 늘고 경제가 크게 안 좋아지는데 그럼 금리가 안 올라야 되는데 국채는 계속 발행되고 아까 말했던 그거 요인 나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품 가격이 오르니까 제어는 해야겠고 그게 바로 연준에서 이거는 나쁜 인플레가 있고 좋은 인플레가 있는데 나쁜 인플레의 가능성 나온다가 아니라 그걸 나오지 않게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연준에 있는 사람은 저보다는 만 배는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하겠네요. 그게 뭐죠? 금리 올리는 거죠. 금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주식자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큰 판을 보는 거니까. 그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특히 굉장히 좀 놀라웠던 증상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느 사이트를 보다가 하도 요새 이제 전문가들은 다 요새 제일 유행하는 말이 주식을 사서 안 팔면 돈을 버는데 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세계 여기 하는 거 아니냐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좋아하죠. 제가 이제 계속 우리 하우스의 철학을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의 교집합이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주가 싸졌을 때 사놓고 기다리는 장기 투자가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다가 저희가 주창해 왔고 그런 식의 자료를 지난 4월에 대해서 사과나무 시리즈라고 내일 지구가 멸망의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잘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12월부터 주식 줄이라고 얘기해서 요금 상당 먹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장기 투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선택의 문제예요. 피터 린치가 비팅 더 스트리트라는 책에서 굉장히 멋진 말을 남겼어요. 주식시장은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라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곰매도 아까 얘기하시는 것도 곰매도가 나오면 주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질문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일상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네소타가 매우 춥나 봅니다. 제가 미국을 눈안에 좀 가봤는데 그런 데를 안 가봐서 미네소타 추위가 지독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피터지가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그 지독한 추위를 견딜 만한 좋은 기업을 갖고 있거나 견딜 자신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다면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거죠. 겨울이 왔을 때 나는 겨울은 어차피 지나갈 거야. 런닝구 속옷만 입고 거리를 다니면 얼어 죽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상식적입니다. 주가가 가치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조심하는 게 맞는 것이고 주가가 가치 이상으로 빠졌을 때는 바닥에 어디 그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반문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온갖 거대 담론가 3,500, 4,000 갈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은 뭐였냐? 어쩌면 지난 1,500 이하나 1,600이나 1,700 이하의 주식을 샀을 때요. 밸류에이션 대비 쌌을 때. 그때는 주식을 별 볼일 없다 하다가 이제 와서 주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그냥 역사의 배반자. 최근에 이런 좀 강한 어떤 지나친 낙관 편향의 심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건 전체적인 시장에 관한 거고 이런 반성은 했어요. 왜 그럼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국민의힘도 굉장히 컸고 예.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나름대로 제가 그 지배구조 체제는 여전히 못마땅하고 상당히 불만스럽지만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 네. 어쩌면 그 힘이 그래도 시장을 굳건하게 버티는 힘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지금이 훨씬 더 펀더멘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종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전반적인 이제 큰 흐름이 있지 제일 않습니까? 중요한 종목이 그래서 테슬라일 것 같아요. 테슬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름대로 그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보면은 그 다들 이게 탄탄한 기업들이잖아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렇게. 그건 달라요. 예. 방금 제가 사회자님 말을 듣고 나니까 예. 어쩌면 사회자님 말을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견고하겠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막 무너지고 홍닥하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네. 결국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내가 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주가 돼야 될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래도 상당히 강화되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뭐 시장이 완전 무너지고 이러진 않을 거다. 그 올해 증시가 어떨 것이냐 대해서는 예를 뭐 우려도 있고 뭐 기대도 많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뭐 시총 10위 이내의 어떤 성장주들 뭐 BBIG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것들은 좋았던 반면에 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춥지 않았습니까? 뭐 겨울 말씀대로 겨울이었는데 이제 올해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좀 경기 민감주다 좀 상당히 소외됐던데도 좀 온기가 좀 돌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수출주와 내수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수주가 돌 수 있을까? 네. 그런 아무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글로벌하게 코로나가 이제 우리의 삶에 들어와 버리고 예. 저희 집단 면역이라는 게 언제쯤 나라별로 좀 생기게 되면 예. 그랬을 때 어떤 게 될까? 네. 당연히 우량한 내수주들도 기회가 올 거로 봐요. 저는. 예. 네. 저는 최근에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내수주 중에서 굉장히 선별해서 좋은 우량주들 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좀 미래를 보고서 장기 투자는 그런 것들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출을 들어가면 그냥 고민이 되는 게 좋은 건 분명히 IT와 자동차예요. IT와 자동차가 연결될 때 뭐가 많이 들어가죠? 또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너는 굉장히 저희 주린이나 저희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전 투자개미들이 현명하다고 보는 분이 이런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들어간다면 굳이 삼성전자를 10만 원 근처에 사는 게 맞는 거냐? 네. 고민은 된다는 거죠.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그 맥락에서 그런데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사는 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지금 소임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는 거. 그게 보통 그 논리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하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잘 알려진 이런 주식들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데 같은 밸류체인 안에서도 보면은 또 다른 뭐 이제 소재주, 부품 장비주들도 같이 이제 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잘 알려지지 있지 않은데 그쪽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참 거기에 변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는 거죠. 자동차 주식을 보면 네. 전기차가 되니까 아주 행복해서 전기차의 부품이 좋아질 거야. 근데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선택되는 기업은 제한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내연기관 부품이 확 줄 거 아니에요. 네네. 놀랍게도 우리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또 여러 아까 말한 중소형주 리스트를 보다 보면 네. 많은 기업들이 만약 정부에서 이번에 상환 유예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그냥 문 닫을 회사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줄지 않겠어요. 네. 내연기관은 줄겠죠. 그런 부품 기업들도 꽤 많겠죠. 반도체 쪽에도요? 아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많은 경우에 어떤 기술이 확 혁신이 되면 어떤 것도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정말 우리나라 배터리 경쟁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네. 삼성, SDI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얼마 전에 도요타에서 전고체를 말했단 말이에요. 예. 네. 하겠다고. 누가 뭐래도 이 액체보다는 예. 고체가 안전할 거예요. 안전은 네. 빨라 2025년 아니까 이렇게 하면 무시되고 있는데 네. 만약 전고체가 되는 순간 분리막 같은 회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쉽게 관련 밸류체인 막 그려놓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야, 그거를 과연 개인 투자자가 그걸 얼마나, 아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가끔 요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모임 가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첫째는 야 얘가 이런 것까지 공부하고 있었구나 놀랐고 예. 두 번째는 저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확신에 차서 얘기할 때 더 놀라워요. 그게 저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접근하고 이거 데이터라는 거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너무나 비밀스럽고 네. 음모적이고 뭔가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걸 봐가지고는 우리가 승산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뻔하고 네. 그런 기업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쉬운 게 뭐 하다 이 말까지 왔냐면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그룹이 참 좋은데 만더도 좋고 현대모비스 좋은데 참 이게 너무 올라버렸어요. 비싸죠 지금. 그러니까 고민인 거죠.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한번 기회가 올 거냐 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저라면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게 맞지. 덥석 여기서 공격해 들어갈 시점은 아니다 보는 거죠. 두 번째가 남아요.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글로벌 경기도 나아지고 우리나라 사업들도 뭔가 나아지겠지 해서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게 소재와 산업재 같은 구경재 업종이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쪽이 오히려 확 글로벌 경기가 돈다. 이게 무슨 사이클이냐면 이머징 사이클이 돌 거라 보는 거죠. 네. 달러 약세 이머징 사이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현재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오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통 주식을 갖다 바텀업, 그냥 탑다운으로 그냥 금리가 움직이는 어느 업종이 되고 이런 방식은 안 통해요, 잘 이제. 네. 바텀업으로만 본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업종을 보면서 소위 업종 내의 변화를 보면서 RA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아지는 산업에 그저 그런 기업이 나빠지는 산업에 아주 좋은 기업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원칙이겠지만 우리 투자에 많은 그루들이 했던 공통적인 생각은 이렇게 헷갈릴 때는 마지막 원칙 하나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만 하라는 거죠. 물려도 나중에 회복되니까. 근데 참 이게 미국에는 맞아요. 예. 미국은 내수장이 크기 때문에 내수에 기반을 둔 좋은 기업이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어떤 글로벌한 상황이 좀 바뀌면 굉장히 주도주가 확 바뀌어버려요. 네. 그 상승 국면마다 주도가 너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시장이 여기서 정말 4천, 5천 가는 장이라면 가는 장이라면 우리 시장이 선진 시장화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전제로서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런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유용할 것 같아요. 첫째는 누가 말해도 우리나라의 위치는 글로벌 소위 성장 산업의 생산 기지 역할일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IT와 자동차입니다. IT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MLCC 같은 것도 삼성전기 같은 회사도 상당히 좋은 회사고 놀랍게도 우리가 만년 정말 안 될 거로 봤던 LG전자마저도 전장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CES 같은데 한 번이라도 또 취재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가진 경쟁력 수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는 거의 자기네 공장을 갖고 들어올 거라 가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건 근데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중에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뭐 이런 것들 언제 사야 되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시장이 매크로 환경 때문에 출렁임이 있을 때 네. 뭔가 시장 전체가 좀 뭔가 제가 어느 지수인지는 알 수가 없고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뭔가 큰일 났다 얘기 듣기 받을 때 네. 그럴 때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는 거고 조정이 올 때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만약 내가 이 주식이 100%라면 주리 현금을 좀 확보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싸게 들고 있었다면 다 팔진 않아야 되는 주식들. 네. 그게 아까 말했던 소위 글로벌 상기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이거는 첫 번째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놓고 본다면 싼 매력이 있는 것들. 싼 매력이 있는 것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 속에서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먹고 입고 이런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보통 먹는 게 음식료 중에서의 우량주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주식들 중에서 또 변화에 적응한 기업들이 좀 있을 거고 그때는 철저하게 좀 싼 것들을 해야 돼요. 가치를 봐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상당히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저는 뭐 언택트의 시대가 와서 뭐 코로나 이후에서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농담처럼 혼자 밥 먹는 게 이상하지 않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형태가 우리가 IMF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고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 특히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에 많이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졌을 때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플랫폼화입니다. 고용도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이 30만 명 고용을 가져온 착취를 가져온다. 참 30만 명이 늘어날 때 100만 명 자리가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 고용을 늘리는 회사들이 어디냐? 플랫폼 사업자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플랫폼의 특징은 왜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플랫폼 기업을 규제를 하려고 하냐? 독점화되기 때문이죠. 네. 독점화됐을 때 독점하는 모든 걸 가져가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의 플랫폼의 지위를 가진 기업이 출연했다. 그거는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꼭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산업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잉태되고 있고 뭐 하는 거 찾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마켓컬리가 트리즈를 자금을 모집할 때 네. 저거 되겠어? 했는데 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쿠팡 다 망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게 여기까지 왔어요. 네. 보신 사람 회사가 기억을 못 하시죠? 압구정동 그 로데오 거래부 2층에 있던 그 옷가게 같은 회사였어요. 아, 이제 조정이 올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갈 때 이런 기업 종목이 좋다는 들었는데 만약에 떨어질 때 이런 종목은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떨어질 때가 참 어려워요. 예. 옆으로 가는 조정도 있을 수 있고요.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있고 아. 많이 빠지면 안 좋은 거예요. 네. 주가는 올랐다가 좀 적게 빠져야 좋은 건데 네. 사실 굉장히 아까 그런 기업들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선택이 조정이 오니까 나는 조정이 올 것 같아. 네. 곧벗을 사야지. 이건 잘못된 전략이라는 거야. 아. 조정이 왔을 때도 나는 어느 정도 주식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를 갖고서 아. 유정해야 되는 거죠. 주식을 0%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완전히 지금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안 무너질 것 같냐면 아직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통 버블의 붕괴는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뒤에 나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어떤 경기가 회복기의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된 거지. 그렇죠.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라가미 군이오가 말했듯이 유동성 장세가 있고 실적 장세라는 표현을 안 되고 괜히 구분해 놓은 거고 중요한 건 경기와 기업 실적이 바탕이 되는 장세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이런 조정기에 좋은 기업만 남겨야겠죠. 네. 좋은 기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주제인데 저희 리서치 센터에 저와 같이 오랫동안 10년 이상 같이 일을 했던 타사에서도 만났었고 일단 중소형주를 잘하는 아주 유능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인데 얘가 너무나 자료를 보면 단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단순한 게 맨날 막대 그래프만 보여줘요. 다트에서 뽑아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 이익이 늘어나는 거 이게 계속 늘어나야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동안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했는데 정말 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다. 근데 내가 오늘 너 이게 좀 너무 단순하지 않냐 했더니 얘가 뭐라면 일단 현금이 항상 풍부해야 되고 기업이 자기가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 잘 하지 못했고 걔도 잘 하지 못했는데 선생님 형이라고 보통 하는데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앞으로 공부 더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근데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확률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전에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 성적 높을 확률이 훨씬 높죠. 네. 성적이 나빠질 확률도 있지만 그러면 기업도 뭐죠? 좋은 기업이 뭐냐면 매출액이 늘고 이익이 늘어야 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전에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이 많았던 기업은 사장이 똑똑하건 재수가 좋았건 그 기업들을 버틸 것이고 네. 그 기업들을 사놓으시면 다시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다만 미국 시장은 그런 기업이 더 많이 들어와요. 왜? 전 세계에서 그 시장을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을 선별하기가 힘들다면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근본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시작했고 최근에 들어온 주린이들의 자금이 좀 더 성숙한 투자자로 변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주식들이 더 굳건하게 버틸 수 있으리라 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가 되었다면 저 같은 사람의 말을
10번 듣는 것보다 실천적으로 다트 가서 자기가 보유한 기업의 다트를 한번 기업을 보시는 훈련부터 하셔야. 몇 년치를 봐야겠군요, 이게. 한 5년치? 아니,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 자료 보시면 예. 제가 정말 그날부터 저도 엑셀을 간단하게 보는 편인데, 매출이 늘고 네. 이익이 느는 기업이 결국 좋아집니다. 그렇네요. 예. 저희가 근데 2000대 후반부터 계속 저희 문의가 이제 들어오는 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답변은 전 동일했어요. 예. 12월 둘째 주부터 한 2,800 이상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라. 야, 현금 비중을 늘려가라. 그러니까 나머지 50% 지금은 뭐 현금 비중 최소한 30% 이상을 유지하라는 거죠. 예. 저희가 사실 올 월요일 날 뭐 증권사들 뭐 욕 많이 먹는 게 있잖아요. 지수 올라가면 쫓아가면서 지수 올리잖아요. 조용히 올렸어요, 저희도. 네. 타겟 지수를. 투자 전략 팀장한테 굉장히 저한테 불만을 표시하면서 우리 팀장이 우리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사장님한테도 혼나고 하니까 올려. 예.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껴 맞춰가지고 올려놨어요. 예. 뭐 3,500 예. 해놨어요, 저희가. 아. 한 3,500 간다 얘기한 게 아니라 열어둬야죠. 작년 연말에 2,780이었어요. 네. 예. 10월에 쓰면서 설마 저도 가겠어 하면서 그때 2,300 정도 했었거든요. 계속 이제 근데 그러면 제가 그 말 우리 회의를 하면서 이제 격렬해졌죠. 이제 회장님, 저한테 불만을 오랫동안 같이 한 친구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4, 5천도 갈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본다 그랬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들어온 주린이들이 저희에서 주린이가 뭡니까? 어린이처럼. 이 사람들이 성숙한 투자자로 진화할 수 있다면 네. 4, 5천이 문제겠냐. 아마 후배에 나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요즘 형태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떤 매일 그러니까 티커로 흥한다, 팅커로 망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주위를 보면 그냥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추성이에요. 네.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능성이 되게 적다 봐요. 예. 그래서 좀 더 함께 고민하면서 성숙한 투자자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어떤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사회자님과 나눴는데 이런 변수들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무의미한 작업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윤지호 센터장님이 전반적인 상황을 참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 마지막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해 주신 윤지호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